뉴저지주가 오는 4일부터 식당과 주점들의 실내 영업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여전히 코로나19 지표가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며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실내 영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올 가을 학기 초중고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한 뉴욕시가 10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21일로 연기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며 파업을 경고한 교사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94%는 기저질환과 같은 다른 사망 원인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학생의 미국 유학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8,659명 늘어난 624만 4,251명, 사망자는 766명이 들어 18만 8,50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63명이 들어 46만 6,781명, 사망자는 8명이 들어 3만 3,03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14명이 늘어나 19만 755명, 사망자는 어제와 같은 16,0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오는 4일부터 식당과 주점들의 실내 영업을 허용합니다. 코로나19로 식당들의 실내 영업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여전히 코로나19 지표가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며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실내 영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31일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의 식당 실내 영업 중단 조치를 마감하고 오늘 4일부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률이 2% 이하, 전염률은 1% 이하로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수용 인원의 4분의 1인 25% 이하로 제한되고 고객과 직원의 마스크 착용, 고객과 직원, 식당 내 식탁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주문은 식탁에서 앉아서 하고 테이블 최대 착석 인원 8명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식당과 주점들은 실내 영업을 재개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조 시장은 이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실내 영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코로나19와 관련된 지표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 영업 재개는 내년 봄까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300개 이상의 식당들은 최근 맨하튼 소재 주 법원에 주정부와 시정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실내 영업을 금지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총 2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올가을 학기 초중고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한 뉴욕시가 10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21일로 연기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며 파업을 경고한 교사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격 수업도 21일부터 시작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뉴욕시 교사연맹 지도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0일로 예정됐던 대면 수업 시작일을 2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학기에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로 한 뉴욕시는 이르면 16일부터 원격 수업을 시작하고 대면 수업은 21일부터 열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원격 수업도 2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개학 연기 결정은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에는 코로나19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교사들의 집단 반발 때문에 내려진 것입니다. 뉴욕시 교사연맹은 바이러스 보호장구와 소독용품, 환풍 시스템과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의 부족을 이유로 개학을 연구를 요구하며 파업을 경고해왔습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각 학교와 뉴욕시 교육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오늘 기준 18만 8천 명이 넘는데요. 이 사망자 중 94%는 기저질환과 같은 다른 사망 원인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코로나19 외에도 폐렴이나 고혈압 등 보통 2.6개의 추가 원인이 있었습니다. 30일 CDC는 지난 2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미국 코로나19 사망자의 사망 진단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94%는 기저질환과 같은 다른 사망 원인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원인으로 코로나19만 기재된 경우는 전체의 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4%의 사망자는 코로나19 외에 다른 건강 요인이 언급돼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나 폐렴, 호흡보전과 고혈압, 당뇨와 혈관성 치매, 심정지, 심부전과 신부전 등이었습니다. 사망자 전체 평균으로는 코로나19 외에 2.6개의 추가 조건 혹은 원인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악시오스는 사망 원인으로 코로나19만 기재된 경우가 전체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94%의 사망자의 경우도 코로나19와 함께 다른 요인도 사망 원인이 된 것이지 코로나19가 사망 원인에서 제외됐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CNN은 비만, 당뇨 등을 수년간 앓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빨리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전체 감염자는 270%가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10대 이하 어린이의 증가율은 무려 720%에 달했습니다. 31일 뉴욕타임즈는 미 소아과 학회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층의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자, 사망자가 전체 통계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석 달 사이에 미국의 전체 감염자는 270% 증가했는데 10대 이하 어린이 증가율은 무려 720%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입원자 증가율은 122%였지만 어린이 입원자는 356%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도 전체 연령에서 115% 늘어나는 동안 어린이는 229% 증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많은 주가 유소아와 10대 청소년의 구분 없이 코로나19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정확한 연령별 차이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석으로 초중고 개학을 맞은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가 성인보다는 코로나19에 걸리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지만 대유행 초기에 비해서는 어린이 환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5월 20일 5%에 불과했던 미성년 감염자 비중이 8월 20일에는 9%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인의 74%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의향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26%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백신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56%가 부작용 우려로 가장 많았습니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입소스는 세계 27개국 성인 19,51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4%가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세계경제포럼을 대리해 입소스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74%는 가능할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이 가운데 37%는 백신 접종 의사가 강력했으며 37%는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응답자 26%는 백신 접종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신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56%가 부작용의 우려를 꼽았고 29%는 효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또 19%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고 17%는 백신에 대해 일반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응답국 중 중국에서 백신 접종 의향이 97%로 가장 높았고 브라질과 호주가 88%, 인도가 87%로 뒤를 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의향이 낮은 국가로는 러시아가 54%, 폴란드 56%, 헝가리 56%, 프랑스 59% 등이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59%는 연말까지 자신에게 백신 접종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 이후 이제는 본격적으로 누가 대선의 승리자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경합주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후보에게 상당히 뒤처져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맹추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31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정치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분석을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미시간과 위스콘신,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등을 포함한 6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의 경우 7월 28일 기준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8.4%포인트 앞섰지만 한 달 후에는 이 격차가 2.6%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같은 기간 격차가 7.4%포인트에서 5.8%포인트로 줄었고 위스콘신은 6.4%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31일 기준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3.7%포인트, 애리조나에서 2.2%포인트 앞섰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오히려 0.3%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뉴스는 최근 기사에서 8월 말 기준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 격차가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선 수준보다 대체로 더 작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보다 더 좋은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상당 기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심하게 뒤처졌다면서도 양당 전략가들은 공화당이 더 결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대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버지니아 대학에서는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국인이 연구 자료를 빼돌리려다 당국에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닌데요.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학생의 미국 유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1일 WMAL 방송 모닝스 온 더 몰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중국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중국 학생의 미 유학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중국 정부의 정보를 빼돌리는 중국 스파이에 대한 행정부의 단속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에 있는 모든 중국 유학생들이 공산당의 스파이는 아니지만 일부 사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게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 제한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국인이 컴퓨터를 해킹해 연구 자료를 빼돌리려다 당국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텍사스 대학은 지난달 26일 중국 방문학자들을 모두 본국으로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최소 3,000명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 학생 전체 규모인 약 36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들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90억 달러의 재정 적자로 고심 중인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공무원 2만 2천여 명에 대해 강제 휴직 통보를 내린다고 밝혔었는데요. 어제로 예정됐던 휴직 통보가 일단은 보류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주 의회에 50억 달러의 차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날 예정됐던 뉴욕시 공무원 2만 2천여 명에 대한 강제 휴직 통보를 일단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장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또는 주정부로부터의 차입이 허용되지 않는 한 오는 10월 1일부터 시 공무원들을 강제 휴직 처리해야 하는 재정적 위기에 놓였다며 31일 공무원들에게 휴직 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정부는 2년간 9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드블라지오 시장은 꾸준히 뉴욕주 의회에 50억 달러의 차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의회 측에서는 시장이 차입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과 뉴욕시 의회, 공무원 노조, 뉴욕주 카운티 연합, 뉴욕주 시장 연합 등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방 주정부의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2년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적은 있었지만 한국 가수가 1위에 등극한 건 처음입니다. 어제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핫 100 최신 차트에서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습니다. 싸이가 2012년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한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1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이 8월 21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데뷔 이래 처음 영어로 전체 가사를 소화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톱50 차트에서는 한국 가수 최초로 1위로 데뷔한 이후 8일 연속으로 3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팝 차트로 통하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자체 최고 순위인 싱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다시 코로나19 확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휴 때마다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잠잠해지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는데 이번 노동절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 전역에서 봉쇄령이 잇따르던 지난 5월. 일부 지역에서 확산세가 잠잠해지다 싶더니 메모리얼 데이인 5월 25일을 기점으로 플로리다 등 휴양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수영장과 바다 등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미 전역에서 감염자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한 2주 동안 미 전역에서 전주에 비해 환자 수가 증가한 주는 22곳에 달했으며 애리조나주는 50% 가까이 환자 수가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7월 독립기념일 연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된 7월 1일부터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나흘 동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5개 주가 최다 신규 감염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 역시 확산세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Creating crowds in your backyard over Labor Day really needs to be avoided. And remember, you could unnecessarily and unintentionally spread the virus to others by not wearing a mask, being under 6 feet, and being with your extended family. 특히 남가주 지역의 경우 노동절 연휴 기간 폭염까지 예상되면서 해변가나 휴양지에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돼 보건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는 LA 카운티 등 일부 지역들이 자칫 이번 노동절로 인해 경제 재가동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산타바바라 등 LA 인근 일부 해변가는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해변가에서의 모임과 피크닉 등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34개 주에서 연방정부의 $300 실업수당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팬데믹 실업 보조 프로그램 추적 웹사이트 Unemployment PU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34개 주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연방 실업수당을 지급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켄터키, 몬태나, 웨스트 버지니아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300 이외에 주정부가 $10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들에게 연방정부에서 $300, 주정부에서 선택적으로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주정부들은 이르면 9월부터 연방 실업수당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6주 동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가을 코로나19와 함께 독감이 동반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뉴저지 주의회에서 모든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추진합니다. 허브 코나웨이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매년 공립 사립학교 구분 없이 전학년과 프리케이, 차일드케어, 고등교육 학생들이 독감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뉴저지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표결에 붙여지지 않으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올 들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달 28일 뉴저지 주민 2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확진자는 엑섹스 카운티에 있는 40대 남성으로 8월 초 감염됐고 두 번째 확진자는 맘머스 카운티의 7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 개체의 활동은 예년에 비해 덜 활발하다면서도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시립대의 올 가을 학기 신입생 등록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했습니다. 뉴욕 주립대의 경우도 이번 학기 4년제 대학 신입생 등록률은 지난해보다 5%가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 상원 고등교육위원장인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 상원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등록률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유학생들의 등록률도 매년 감소하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여름방학 동안 실시한 2020 학예 고등학생 인턴십이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마쳤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10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인턴십은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6주 동안 인턴과 자원봉사자 그룹으로 나뉘어 총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차세대들의 한인 사회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한인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때때로 천둥번개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곳에 따라 천둥번개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